치솟는 물가의 환경 정책을 잠시 접어두는 듯했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회심의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는데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환경 문제와 미래를 위한 생활수칙을 꼽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구생활 백서 세계일보 윤지로 환경전문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앞서서 좀 분위기를 잡아봤는데요. 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환경적인 측면에서 오늘 짚어주신다고요. 네.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이름이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이 붙다 보니까 사실 뭐 기후, 환경 이런 쪽의 분석이 약간 좀 소홀히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그에 앞서서 이게 진짜 그런 인플레이션이랑 관련이 있나? 이거랑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먼저 찾아봤습니다. 네네. 그 미국의 어떤 뭐 이렇게 정파랑 딱히 관련이 없다고 이제 얘기되는 의회 예산처라고 하는 입법 보조기관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추산하기로 실제로 이 법이 올해와 내년에 인플레이션에 미칠 영향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다 이렇게 분석을 내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별 상관없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왜 이름을 이렇게 붙였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찾아보니까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흥미로운 게 이제 미국이 6월 달에 물가 상승률이 9.1%로 뭐 4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씩 약간 내려오는 기미가 보이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정점을 좀 찍고 내려올려나 보다 뭐 이런 전망이 있는데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제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진짜 그대로 되면 봐라 우리 인플레이션 감축법 덕분에 이제 진짜 물가 잡히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민주당이 공을 돌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뭐 감축도 하고 온실가스 감축도 하고 인플레이션도 잡고 뭔가 이렇게 두토끼 전략을 펴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 아니냐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 법 이전에 작년에 그 더 나은 재건법 뭐 이런 이제 법이 있었는데 이게 무산이 됐었잖아요. 그때 이제 결정적으로 반대표를 던진 조 맨친이라고 하는 의원이 그 더 나은 재건법 이 들어오면 이게 인플레이션 심해질 거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반대표를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완전히 그 맞불 작전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이름을 이제 단 게 아니겠냐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 이런 이제 해석이 있더라고요. 프레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인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든 장명을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인플레이션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하면 그러면은 온실가스 감축에는 이번에 제정한 법이 효과가 좀 있을까요? 그 내용과 관련해서요. 백악관이 이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법을 통해서 2030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10억 톤 줄이겠다 이렇게 분명히 밝혔는데요. 2020년에 미국 온실가스 배출량이 한 52억 톤 정도 돼요. 그러면은 10억 톤 줄인다고 하면 40억 톤 좀 넘게 약간 이렇게 한다는 건데 이게 이제 기존에 미국에 갖고 있는 감축 목표랑 비교해 보면 어떠냐 보면요. 미국이 2030년에 2005년이 이제 미국 배출량이 거의 정점이었을 때거든요. 그 배출량보다 50에서 52%.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로 이제 줄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게 있어요. 그럼 이제 백악관 발표대로 한 40억 톤 남짓 이렇게 배출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2005년 배출량의 한 이제 37%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적은 규모는 아니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근데 뭐 목표치를 얘기를 하자면 그거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긴 하지만 근데 지금 뭐라고 할까요? 이거 어떻게 평가해야 되나요? 일단 이제 목표가 50%인데 뭐 37% 만약에 준다면 사실 목표 달성을 못한 거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이게 좀 다르게 보면요. 이게 제가 이거를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 이거 참 미국 이런 게 부럽다 이렇게 느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미국이 2030년 감축 목표가 있잖아요. 그럼 그 목표를 걸고 나서 그 이후에 뭐 이런저런 정책이나 법안을 마련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현재 우리가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갖고 있는 이 정책으로 지금 우리가 2030년에 줄일 수 있는 게 얼마냐라고 했을 때 한 30% 정도 감축할 수 있다. 혹은 그보다 약간 못할 수도 있다. 약간 이런 분석이 이제 기본적으로 컨센서스가 있어요. 그 로디언 그룹이라고 하는 이제 분석기관에서 내놓은 걸 보면 그러니까 기존에 미국이 갖고 있는 정책 수단으로는 한 24에서 35% 줄어드는데 이 법 그러니까 미국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들어오면 최대 44%까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이제 또 다른 에너지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싱크탱크도 있는데 여기도 이제 기존에는 한 24%까지 줄일 수 있는데 이번에는 37에서 41%까지 이제 줄어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백악관 발표랑 얼추 비슷한 수준이죠.
물론 이제 이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축 목표에는 부족하니까 네. 그 미국 언론 보도 보면 백악관에서 그럼 이 격차를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 또 이렇게 메시지를 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부럽다고 한 부분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한 목표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수단으로 몇 %를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정책으로 또 얼마를 줄일 수 있고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수치적으로 정량적으로 나타나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물론 이제 2030년에 얼마까지 줄이겠다. 네. 이런 목표는 있는데 사실 그게 끝이죠. 그러니까 이거 갖고서 뭐 달성을 할 수 있네 없네 뭔가 이런 말은 많은데 실제로 진짜 할 수 있냐 없냐 정성적으로 뭔가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게 전혀 없거든요. 예. 그래서 뭔가 이제 비유를 하자면 연말에 나 미국 갈 거야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네. 사실 언제 갈지도 모르고 네. 이걸 배를 타고 가겠는지 비행기를 타고 갈 건지 아무런 수단도 없고 약간 이런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표는 되게 거창하고 멋진데 그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플랜이 없다는 거잖아요. 네. 미국은 그래도 지금은 하면 얼만큼 줄일 수 있고 부족하면 더 얼마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 이행수단 배 타고 갈지 비행기 타고 갈지 이런 게 좀 네. 분명하게 정해져 있긴 합니까? 일단 누가 할 거냐 총대를 맬 거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이제 미국은 물론 주 단위에서 추진하는 것도 많지만 연방 정부 차원에서 환경 정책을 주도하는 기관이라고 하면 EPA라고 해서 이제 우리말로 환경보호청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환경부랑 비슷한 건가요? 그렇죠. 네. 이제 청이라고 하니까 뭔가 뭐 기상청, 산림청 이런 거 떠올리지만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대법원이 지난 6월 말에 어떤 판결을 내린 게 있는데요. 예. 그 EPA가 석탄화력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을 갖고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놨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환경 분야에서 이게 그 이제 낙태 불허 판결 예. 이것만큼이나 되게 뜨거운 이슈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왜 거기서 대법원이 그랬냐면 그 EPA가 근거로 삼는 청정 대기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네. 그 대기법에서 대기오염 물질을 쭉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산화탄소가 없다. 그러니까 EPA가 온실가스를 규제할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월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바이든의 기후 공약도 달성이 어려워진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이번에 통과된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이 부분도 이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대기오염 물질이고 EPA가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이 뭐 이제 담고 있는 내용 기존에 워낙 많이 여기저기 소개가 돼서 제가 간략히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제 이 법으로 투자하게 되는 게 총 4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예. 이 중에서 한 84%가 에너지 기후 쪽으로 들어가고 그중에 재생에너지가 1,280억 달러 그리고 뭐 전기차 제조사에 한 100억 달러 규모의 세액공제가 있고 또 소비자가 또 세액공제를 받는 부분도 있고 농업, 뭐 집 리모델링 뭐 등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자동차 완성차 업계에서도 미국의 전기차 파는데 그 세제 혜택 사라진다고 해가지고 지금 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했는데 실제 내용을 보니까 환경 분야에 관한 것도 굉장히 많구나 이런 생각을 좀 알게 되는데 좀 뭐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요. 혹시 비판받을 만한 부분은 없을까요? 그렇죠. 물론 있죠.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정부가 국유지에서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을 하려면 그 전에 토지의 일정량을 석유나 가스 개발 부지로 내놔야 한다. 이런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에너지 떠난다면서 석유가스를 조건으로 달고 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사실 이게 어쩔 수 없었다라는 이제 해석이 나와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그 조 맨친 의원이 뭐 여당 내 야당이라고 불리는 민주당 의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지역 기반이 웨스트 버지니아주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 지역이 미국에서 두 번째로 석탄 생산량이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유권자들 성향도 워낙 강경 보수이고 그러니까 이 맨친 의원이 그 지역의 어떤 그 민심을 또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이 의원이 결정적으로 반대표를 던진 바람에 그 미국 재건법 이게 이제 좌절이 됐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반드시 이번에는 법안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타협의 산물이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석유나 가스를 개발 부지로 뭐 임대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거기에 누가 들어와서 당장 시추를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 땅을 그렇게 내놔라.
이제 그 정도 수준이라서 그런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당장 이것 때문에 뭐 온실가스 배출이 확 늘어나고 이럴 수준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에너지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싱크탱크 분석에 따르면 이제 그런 내용이 포함됐긴 했지만 만약에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1톤이 는다고 하더라도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24톤 정도는 또 다시 감소가 될 거다. 그러니까 합산하면 오히려 마이너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뭐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 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식으로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비하면은 정말 이제 진일보한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정말 효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워낙 미국이란 나라가 워낙 배출량 자체가 많으니까 사실 미국이 잘 줄여주는 게 되게 전 지구를 위해서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미국이 이렇게 하니까 뭔가 되게 뭐 칭찬받아 마땅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 그 이제 온실가스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누적이 되잖아요. 오랜 시간 맞아요. 동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사적인 책임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게 누적으로 배출한 양을 따지면 사실 전체 온실가스의 한 4분의 1을 그동안 미국이란 나라 혼자서 배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EU, 중국, 일본, 인도 이런 순인데, 그리고 이제 지금도 사실 미국이 2000년대 중반에 배출량 정점을 찍고서 이제 줄어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세계 2위 배출국이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 미국이 이 법안을 제대로 잘 실행을 해서 크게 줄이는 게 엄청 우리가 이제 전 지구적인 기후 대응이 엄청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뭐 개발도상국이나 뭐 중진국은 그런 생각도 있어요. 미국이 먼저 줄이고 우리 보고 줄이라고 하지. 그쵸, 네. 왜 우리한테만 줄이라고 압박을 하느냐. 아직 뭐 경제 개발도 다 못했는데 이제 이런 억울함 같은 게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급하게 온실가스를 줄이겠다고 하는 거냐, 이런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도 일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이 뭐 갑자기 뭐 뭔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닐 거고, 예. 분명히 뭔가 현실적인 이유가 있을 텐데, 이제 보면 요새 기후 대응이라는 게 산업과 경제 그리고 나아가서 국익과 굉장히 맞물려서 돌아가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유럽에 우리가 이제 탄소 국경세라고 많이 알고 있는 네. 탄소 국경 조정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기존에도 뭐 탄소의 가격을 물리는 뭐 탄소 배출권 거래제라든지 뭐 탄소세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사실 이거는 한 나라 안에서만 작동을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유럽의 이 탄소 국경 조정이라는 거는 국경을 넘을 때도 너네가 만약에 그 니네 나라에서 탄소 가격 안 냈으면 그럼 우리한테 내,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것도 그렇고, 이제 그 중국이나 서방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동맹끼리 공급망을 재편하는 뭐 프렌드 쇼어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점점 이제 노골화되고 있는데, 그거의 일환으로 이제 에너지 전환도 우리 그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앞으로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도 이제 속도를 내야 되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지금 그 목표만 나와 있고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탄소중립위원회인데, 네. 여기 이제 위원장이 최근에야 선임이 됐고 민간위원들은 아직 구성이 나오지도 않았고, 예. 그래서 사실 작년 이제 10월 달에 우리가 2030 목표를 상향하고 나서 그럼 내년 아마 3월쯤에야 이제 감축 경로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럼 거의 1년 반을 그냥 허송세월하게 되는 거죠. 아이고, 우리도 좀 악셀을 급하게 좀 밟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지구생활 백서, 지금까지 세계일보 윤지로 환경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